저희 국민의당은 사태 수습에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에서 안이라는 어떤 이야기 나누셨을까요? 몇 분 정도 식사하셨나요? 제가 뭐 힘은 못 되더라도 어떤 마음의 위로라도 좀 드렸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분들 그중에 선거운동 중에도 와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추측하시는 뭐 그런 오늘 이 장소가 장소이니만큼 그 이외에 다른 얘기는 나누질 않았고 네, 공식 선거운동 사흘째인 오늘 여야 후보들 오늘은 서울과 경기를 집중 공략하면서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 대선 상황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최재성 수석님과 나경원 전 의원님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그 여권 움직임, 야권 움직임 듣고 있는데 오늘은 또 수석님과 함께 여권의 움직임을 집중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여론의 흐름을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도 있고 또 일부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오차 범위 밖에 그 격차가 난 것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반적으로? 굉장히 과거의 이제 사례에 비추어 보면 이번 대통령 선거 조사, 특히 최근 조사는 조금 패턴을 깨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유는 잘 모르겠고요. 우선 뭐 아시다시피 자동응답 방식의 ARS 조사는 야권 후보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하다는 것이 뭐 추세적으로 네. 또 결과로서 입증이 됐고, 전화 면접 방식은 또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다. 이런 것이 이제 통설이고 또 추세적으로 입증이 된 건데요. 그런데 최근 조사는 가령 한길리서치에서 조사한 거는 그 ARS가 80%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0.5% 차이의 초박빙으로 나왔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지난 한 주 동안 이재명 후보는 꾸준히 좀 상승하는 그런 거고, 윤석열 후보는 조금 상승한 것도 있고 하락한 것도 있고, 이게 전반적인 추세였는데 오늘 나온 조사는 그게 오차범주 밖으로 또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는 걸로 나왔는데요. 네. 그거는 또 이재명 후보가 유리하다는 전화 면접 방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동일한 시기의 조사가 오히려 여야 후보가 유리한 곳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나오는, 그래서 진단은 아주 이 초박빙으로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전화면접 조사가 오차범주 밖으로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는 거로 나오는 거는 조금 해석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저희가 그래픽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그래픽을 다시 한번 좀 크게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MBS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이 결과를 두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수석님? NBS 조사요. 네. 근데 이게 제가 지금 관련 그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무선 전화 면접 100%로 이루어진 조사이더라고요. 그런데 수석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동안에 그 ARS 조사에서 상대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강한 모습을 보였고, 전화 면접 조사, 사람이 직접 물어보는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지금 이 조사만 놓고 봤을 때는 해석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조사가 NBS 조사가 전화 면접 네. 방식이고 안심번호로 했거든요. 네. 그런데 저 초박빙으로 나온 거는 사실 이재명 후보가 추격을 해서 거의 지금 그야말로
서로 눈을 마주보고 있는 그런 형태의 조사 결과인데 저거는 또 윤석열 후보가 유리하다는 ARS 조사가 80%가 반영이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의 조사상은 추세는 윤석열 후보가 좀 멈칫하는 추세고 이재명 후보가 특히 윤석열 후보의 보복 수사 발언 후에 조금 이재명 후보가 따라붙어서 초박빙으로 간 형국인데 오늘 조사가 굉장히 좀 해석이 잘 안 되는 조사입니다. 네, 수호님 일단 뭐 전반적으로 여론조사가 하루에도 뭐 수개씩 나오고 있고 그 여론조사 방법이라든지 뭐 조사 기간이라든지 여러 사항에 따라서 구체적인 수치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추세를 좀 반영을 해야 된다,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참고로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그 정도로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자체적으로 여론조사 같은 거 하실 거 아니에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초접전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이른바 윤석열 후보의 적폐 수사 관련된 발언 이후에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분석을 하고 계신단 말씀이십니까? 거의 모든 조사에서요. 오차범주 안에서 지고 있는 조사든 이재명 후보가 초박빙 조사든 지난 한 주간 이 이재명 후보가 상승세에 있다는 것이 이제 입증된 조사 결과들이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을 놓고 보면은 민주당 조사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가 추격해서 거의 이 박빙의 형국까지 왔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반면에 그 국민의힘 이 자리에 없어서 국민의힘 쪽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 이른바 적폐 수사 관련된 발언 이후에 뭐 친 이재명 후보 쪽으로 지지층이 결집하는 현상도 있겠지만 반대로 윤석열 후보 쪽으로도 지지층이 결집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말씀을 이미 소위 적폐 수사 발언 이후에 네. 드렸지만 저것은 정치적으로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이 보복 수사를 예고하는 것은 과거에도 없었고 단지 그렇게 문제 있는 것으로 봐줘야 된다. 그것을 유불리로 또 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대통령이 선거 개입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에게 대통령의 개입이 유리하다. 이렇게만 볼 수 없었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반대로 또 야당 지지자들의 이제 결집 이것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거든요. 네, 수원님 그런데 그 최근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이나 저희 이 프로그램에 나오시는 분들도 주로 말씀하시는 게 윤석열 후보가 정치 보복 수사를 예고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요. 반대로 국민의힘 쪽 그리고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정치 보복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 그거 자체가 그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을 더 씌우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두 가지입니다. 네. 보복이라는 말은 당연히 안 썼죠. 오히려 보복이 없다. 네. 보복 안 한다. 이렇게 내 사전에 보복은 없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을 추후에 하셨는데요. 적폐와 수사 두 가지를 보면 됩니다. 하나는 이 정부를 5년짜리 정부거든요. 윤석열 후보가 얘기했듯이 감히 5년짜리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5년의 정권을 이 적폐로 규정을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검사들 시켜서 온갖 짓을 다 했다라고 표현을 해서요. 이 정권 자체가 그냥 불법 집단이라고 명명을 했어요. 네. 그러기 때문에 보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컨대 그런 나중에라도 어떤 법에 어긋나는 사안이 나오거나 이러면은 그때는 수사기관이나 이런 데서 적법하게 또 원칙에 따라서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응답을 하는 것이 사실은 정답이고 맞는 얘기죠. 네. 근데 적폐 수사 할 거냐 그랬더니 해야죠, 돼야죠. 이러면서 이 정부 적폐로 규정을 하고 검사시켜서 나쁜 짓 다 하고 뒤에 또 추가로 또 수일 후에 또 얘기를 했거든요. 이 정권 자체가 마치 범법 집단인 것처럼. 그래서 이것은 보복이라는 표현보다 사실은 더 아주 자의적이고 또 제가 이제 공포스럽다고 표현을 했는데 정말 이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아주 자의적인 예단이다. 그래서 보복보다 사실은 더
엄중한 얘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앞서 수석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했는데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뭐 보복이라는 거는 그 잘못된 프레임이다 그런 말 한 적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제가 아니, 참고로 한 말씀드릴게요. 말씀만 더 드리면 네. 그렇게 부인은 하고 네. 있지만 연이은 이제 언론사 질문에 네.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에 그러면 중용을 할 거냐 사실 걱정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거는 대통령이 인사권이 있어요. 근데 뭐 국민들이 혹시 오해하고 또 이 검찰권이 강화되고 또 측근을 또 검찰의 아주 요직 내지는 수장에 네. 앉히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게 이제 정답이고 바람직하신 건데 본인이 임명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내가 안 해도 워낙 경쟁력이 있으니까 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벌써 파다한 거 아닙니까? 차기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중앙지검장은 한동훈이다. 그래서 이 정치보복 적폐수사와 한동훈 중앙지검장이 이게 딱 맞아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더 우려를 하고 걱정을 하는 것이죠. 네, 지금 검찰 얘기를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정치 보복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 정치 보복 가능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의구심을 품게 된 배경이 최근 윤석열 후보 측에서 사법 공약을 냈는데 이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을 뭐 폐지를 하겠다. 그리고 검찰총장에게 독립적인 예산권을 부여하겠다. 이런 등등의 공약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이걸 두고 민주당에서는 검찰의 그 권한을 지나치게 강화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품으면서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하는 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자체로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공약이거든요. 네. 사실 군사독재 시절에도 검찰총장의 소위 말해서 이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이런 것을 없애지를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걸 없애겠다는 것 하나 하고 두 번째로 공수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안착도 하기 전에 고위공직자 수사도 검찰이 하겠다. 거기다 또 경찰까지 얹었어요. 검경이 할 수 있게 하겠다. 그러나 경찰은 기소권이 없거든요. 그러면 기소권이 있는 검찰이 막강해지고요. 예산도 독립적으로 세상에 대한민국 부처 예산을 독립적으로 하겠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특할비 150억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검찰의 예산 독립권을 하겠다. 그러니까 총장 출신 윤석열 후보가 결국은 검찰을 손아귀에 놓고 검찰의 독립성이라는 미명 아래 예산도 독립시켜주고 한동훈 검사장을 중앙지검장으로 놓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도 없애버려서 윤석열 대통령이 된다면 윤석열 후보의 직할체제로 다 만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로도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아주 확연한 퇴행을 꿈꾸고 있는 건데요. 이거는 검사 출신 아니면은 상상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을 더해서 국민들의 인권과 또 이 자기 방어권들을 더 높이겠다 이런 공약을 하는 게 아니고 이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서도 없었던 걸로 검찰권을 강화하겠다 그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한동훈이 등장하고 네. 그리고 적폐 수사를 또 언급을 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요. 윤석열 후보의 머리와 마음을 도표로 그려낼 수는 없지만 후보의 말을 통해서 그것은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검찰의 퇴행적인 구상, 검찰에 대한 직할체제, 그 다음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얘기, 그냥 놔둬도 거기는 요직을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적폐 수사. 이것이 딱 동일 시기에 딱 맞아떨어지는 거기 때문에요. 이미 오만해졌고 당선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벌써 그 일단을 과감하게 드러낸 거라고 봅니다. 네, 반면에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자체는 어떻게 보면 정무직 공무원, 정치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내놓은 이런 사법 공약 자체가
검찰의 정치적인 독립성 그리고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렇게 반론을 펴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고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야권에서 그리고 정치 대선 전국에서 가장 큰 변수 가운데 하나가 야권 후보 단일화 문제인데 지금 안철수 후보 측에서 그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철수 후보가 선거운동을 전면 중단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윤석열 후보도 그 빈소에 방문을 했고 이재명 후보도 빈소에 찾아간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네,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그 두 사람 모두 거기에 그곳에서 뭐 장소인 만큼 뭐 정치적인 대화는 오가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의미가 또 남다르지 않을까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내용적으로 무슨 얘기가 오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닌 네. 것 같고요. 그것이 뭐 공개된 자리고 또 공이 두 후보 다 안철수 후보하고 20분간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보통 이제 문상을 간다 그러죠. 네. 조문을 할 경우에 그 정도 시간은 뭐 일반인들도 그렇게 하는 거고요. 얘기가 오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후보가 지금 모든 유세나 활동을 중단을 잠정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중단된 기간이 소위 말해서 장례를 치른 후에도 좀 더 연장이 된다 그러면은 안철수 후보가 소위 말해서 자기 판단을 통한 단일화로 나설 가능성이 있고요. 네. 바로 또 유세라든가 또 후보로서의 선거운동을 재개를 하게 되면 단일화 가능성들은 그만큼 희박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가장 핵심 쟁점은 100% 여론조사를 통해서 야권 후보를 뽑자는 안철수 후보 측과 그렇게는 안 된다. 후보 간의 담판을 통해서 매듭을 지어야 된다라는 윤석열 후보 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거로 보십니까? 이미 이제 여론조사를 통한 안철수 후보가 제안한 단일화는 윤석열 후보 측에서 그거는 거절을 뭐 명확히 한 네. 거고요. 그건 뭐 반복적으로 한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정치적 단일화만 남은 거거든요. 그게 뭐 단판이 됐던 뭐 그야말로 무릎 꿇고 들어가던 정치적 단일화인데요. 요것이 구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위적인 단일화, 소위 말해서 결단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인위적인 이 단일화에 대해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요거 하나 남았는데 여기서 무엇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사실은 맞득치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결심을 통한 단일화 이런 것이 이제 쉽지 않다고 보는데요. 안철수 후보가 또 단일화 방식을 놓고 뭐 조사 방식을 또 달리하자 이런 협상은 사실은 더 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또 더 하지도 않겠다고 했고요. 마지막 제안이라 처음이자 마지막 제안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 정치적 단일화만 남은 건데요. 그거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소위 말해서 운동원 사망 사건에 따른 선거운동 중단 기간이 연장이 되는 경우와 그러지 않고 다시 선거운동을 재개하는 경우로 나눠서 좀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도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권 단일화가 되는 게 아니라 야권이 분열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특히 뭐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에 치러진 선거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야권 분열을 통해서 당선이 됐다. 그 덕을 톡톡히 봤다.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보면 민주당 쪽에서는 야권 분열을 노리고 있다. 그리고 최근 민주당에서 공동정부, 통합정부, 공동과 통합이라는 메시지를 계속 내는 게 야권 단일화를 좀 어떻게 보면 제대로 성사되지 않게 하기 위한 정치적인 전략이 담긴 것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요. 네. 사실은 과거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 당시에 당선됐을 때는 야권이 분열됐었거든요. 네. 소위 말해서 김영삼 후보와 김대중 그렇죠. 후보로. 근데 이
득표율들이 상당했죠. 네. 그리고 비슷비슷했습니다. 그래서 2위가 이제 김영삼 후보, 3위가 이제 김대중 후보인데 네. 차이가 얼마 안 났고요. 1등하고도 차이도 두 후보가 합산하면 1등을 넘어섰어요. 그렇죠. 노태우 후보를. 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제3 후보라고 할 수 있는 안철수 후보의 소위 말해서 지지율이 1, 2등 후보하고 상당한 격차가 뭐 한 5배에서 6배 정도 나기 때문에 그거하고 이제 비견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인위적 단일화의 폐해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기 때문에 점수가 높지 않을 것이다. 하나가 있고, 이번에는 단일화가 성사돼도 계륵 단일화 같은 거다. 실질적인 효과가, 기분은 좋은데 네. 실질적인 효과를 얼마만큼 거둘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과거의 단일화 효과에 비견해서 하는 것은 조금 허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 하자니 그렇고 네. 해도 실효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못하기 때문에 일종의 계륵 단일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야권 단일화 문제가 어떻게 또 진행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남은 대선 전국에서 중요한 변수 가운데 하나가 그 후보들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이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관련된 녹취가 준비되어 있는데 녹취를 듣고 오겠습니다. 몇 가지 퍼즐들 좀 맞춰보면 이상한 사실이 의문으로 생깁니다. 2020년 8월부터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이 후보 자택 바로 옆집을 전세 계약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1년 3월 그곳 사용의 용도에 관해 허위 문서를 꾸몄다는 취지의 블라인드 글이 올라왔고, 4월에는 내부 시스템의 합숙소 문제에 대한 내부 감사 요청 글이 올라온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같은 해 8월에는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 이재명 지사의 대선 공약을 만들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했다는 블라인드 글도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런 조각들을 맞춰보면 GH 합숙소를 2020년 8월 이 후보 자택 옆으로 옮겨서 사장이 불법적으로 사용하면서 이 후보 공약 준비 등 대선 준비를 한 것이 아닌가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수석님, 김기현 원내대표 얘기를 들었는데 핵심은 결국 어제 한 그 언론 보도 내용을 지금 언급을 했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직원들의 합숙소가 이재명 후보 분당 자택 옆집이었다, 이런 보도를 언급을 하면서 관련된 의혹들을 좀 제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요. 네. 지금 그 소위 말해서 비공개 선거운동을 거기서 한 것 아니냐, 네. 이런 이제 의혹을 제기를 하는데요. 상식적으로 후보자가 네. 불법 내지는 비공개 선거운동을 하려면 자기 옆집에다가 그걸 차립니까? 그것도 일반인도 아니고 경기도 산하 도시공사의 직원들로 하여금 불법 선거운동을 하게끔 그걸 아지트로 삼는다는 거는 누구라도 그건 납득이 안 네. 되잖아요. 어떻게 이재명 후보 자택 옆에다가 불법적인 장소를 마련합니까? 두 번째로 이미 언론이 취재를 했잖아요. 거기 살고 있는 분들. 그래서 도시공사의 대리급 2명, 주택공사의 대리급 2명하고 평상원 2명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취재해서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상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악의적인 좀 공세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이 주택공사가 유사한 것이 100곳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있고 혹은 현장이 있고 업무가 있는 곳에 이런 숙소들을 이제 합숙소들을 마련을 하는데요. 그러면은 나머지 100군데도 전부 그런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네. 저거는 정말 어디 대충 연못에 돌 던지고 개구리가 맞든지 붕어가 맞든지 하는 거하고 비슷한 제기라서요. 우선 거기에 사람이 안 살고 있다거나 선거 관련인이 살고 있다거나 도시공사에 선거를 치를 수도 없고 또
그렇지 않는 평직원하고 대리급 2명이 살고 있고 취재까지 하고 확인까지 된 건데 저런 공세를 한다는 거는 좀 지나치다고 봅니다. 네, 전혀 사실 무근이다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고 마지막으로 공정하게 이 얘기도 하나 짚고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그 신천지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와 연관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좀 제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간략하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선 그 건진법사라고 하는 네. 그 사람이 아주 깊숙이 개입을 했다는 것은 하여튼 여러 군데 네. 등장하는데 단순히 등장하는 게 아니고 깊숙이 개입하거든요. 일례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산소를 가죽을 벗겨서 재해를 치렀던 그 현장에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의 등이 걸려 있다는 김의겸 의원의 이제 이 네. 주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에는 뭐 대통령 등도 있고 충북지사 등도 있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보통 대통령 등이나 혹은 해당 지역구 의원 단체장 등은 주최 측에서 임의로 다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검사의 등을 그것도 부인의 등까지 그렇게 다는 경우는 저거는 알고 하는 사이 아니면은 불가능한 거거든요. 거기다 윤한홍 의원 등도 달렸어요. 윤한홍 의원은 윤핵관으로 지목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지역구가 창원이에요. 네. 그런데 충주 행사에 등을 달았어요. 거기다가 이현동 전 국세청장 아시지 않습니까? 당시 이명박 국정원에서 DJ 불법 조사를 지시해서 같은 건수로 원세훈은 9년, 네. 이현동은 윤석열 검사가 분리 기소해서 무혐의가 나왔거든요. 여기서도 현장에서 금일봉을 전달을 해요. 그래서 요게 이 건진법사와 연관된 요 딱 그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 항변이 해명이 사실은 저거는 너무 가당치가 않은 겁니다. 정치인들 지역구 의원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검사와 검사의 부인과 저기 창원의 국회의원 윤핵관과 그 다음에 이현동 전 국세청장 건진법사로 엮여진 사람들을 현장에서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관련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또 전혀 연관이 없다, 사실 무근이다, 지나친 정치 공세다라고 그 반박을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성님과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